1, 2주가 멀다 하고 지금 끊어갔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돈 많이 들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F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바다로 가네요. 이게 주제가 뭐 미사일인지 이거 뭐 함정인지 와, 불 엄청나네요. 가까이서 화염이 이 정도였군요. 이거를 배가 견뎌내면서. 올해 들어 5달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무려 17차례, 약 17차례입니다. 거의 뭐 진짜 매주 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위협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바다로 갑니다. 우리 해상에서도 북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물론 뭐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할 텐데 아무튼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이제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창 이제 건조가 만들고 진행되고 계시겠죠. 있는데요. 차기 이지스함 KDX-3 배치 2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 여기에는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및 SM-6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관련해서 보도가 좀 계속 잇따라 나왔는데요. 네. 뭐냐 하면 SM-3는 아니고 SM-6 미사일을 도입해서 탑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계 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방사청을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M-3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SM-3는 아마도 당분간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약간 있습니다. 온도차가 나네요. 오피셜과 비오피셜은.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일단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SM-6는 SM-3에 비해서는 좀 급이 떨어지는 이 미사일 요격, 탄도미사일 요격 관련해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미사일이지만 특징이 다용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 배에도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앞으로 도입할 차기 이지스함은 총 3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는 2028년까지 도입이 되는데 총 예산이 4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척당 1조 원이 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타봤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척당 한 1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아주 뭐 가격이 많이 비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1번함 선도함은 이미 지난해 3월에 이제 건조가 착수가 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수가 돼요.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한참 이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올 7월에 이제 건조가 완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시험 평가를 한 다음에 2024년 11월에 해군에 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전 배치 취역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28년까지 다 이제 해군의 인도가 완료되는 그런 계획인데 이 광개토 3 배치 2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뭐 자랑스럽게 이 이지스함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저희가 또 영광스럽게 또 서해 유성령 타보게 되고 다 그 이지스함이죠. 저는 타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러셨군요. 다른 또 박사님이 그때 탑승하셨죠. 수년간 하면서 한 2번 빠졌는데 딱 그때 결정적일 때 빠졌어요. 그 이지스함 타보셨을 때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슨 그 대형 크루즈 그것도 될 것도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화장실도 빵빵하고. 하면 될까요? 어쨌든 해군은 이미 광개토 3 배치 1 사업을 완료해서 이제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죠. 이게 세종대왕함하고 율곡 2함 그리고 두 분이 방문하셨던 서해 류성룡함 이렇게 각각 2008년, 2011년, 2012년에 이제 해군에 인도가 돼서 지금 주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그 동안에 이제 북한 미사일 봤을 때마다 이제 감시와 탐지의 역할을 했는데요. 탐지 능력만 있을 뿐
이거를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아, 예. 우리는 대신에 이제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그리고 이제 패트리엇 이런 것들 이제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상에서도 미사일 요격할 시스템이 좀 절실하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 해안 기지를 겨냥할 경우에는 사드 같은 지상 요격 시스템보다는 해상에서 바로 요격하는 편이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기 이지스함 KDX-3 배치 2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자, 이거 스펙 좀 하나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네. 우리 전투함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사이즈가 일단 빵빵하다. 예, 예. 예. 지금 여기 이제 CG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차기 이지스함 광개토 3 배치 2의 CG입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세종대왕함 비슷해 보이는데 외형상 보면 상당히 흡사해요. 세종대왕함을 약간 좀 길이를 키우고 배수량을 느린 이제 그런 성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장이 170m고 폭이 21.4m, 그리고 기준 배수량이 8,100톤,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좀 커졌고요. 만재 네. 배수량이 12,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10,000톤이 넘어가는 거죠. 상당히 큰 그런 이제 함정으로 볼 수가 있고, 최대 속도는 30노트, 그러니까 시속 55km 급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터빈 엔진이 4개인데요. 이 덕에 실제로는 35노트 의 속도가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속으로 하면 64km 정도 되는 그러한 고속을 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전장이 4m, 그리고 배수량이 450톤 가량 이제 늘어나는 게 차이점이고, 또 이제 탄도찬 요격 능력이 추가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고해 대잠수함 작전 투행 능력도 강화하게 돼가지고 1.7메가와트급 추진용 전동기 2대로 구성된 이 연료 절감형 보조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뭐 새로 추가된 능력들이 많은데 또 몇 가지 뭐 더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지스 하면 역시 이지스 전투 시스템, 예. ACS라고는 요걸 이제 탑재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적의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이제 전투 체계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이 레이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요 핵심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다기능 위상 배열 스파이 1D 레이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기계 회전식 레이더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마스터에 설치된 안테나가 이렇게 회전을 돌죠, 하면서 한 번만 레이더 빔을 표적에 비출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각각 추적하려면 별도의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이 스파이 1D 레이더는 탄도 계산하고 무기 관제를 위해서 각 함마다 탑재한 슈퍼컴퓨터 통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동서남북 방향에 설치된 4개의 레이더가 90도씩 커버해서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 이 격벽 평면에 부착된 레이더는 4,480여 개의 안테나 소자가 동시에 전파를 쏘게 되고, 1,000km 범위 내 200여 개의 표적을 탐지해서 추적을 하고요. 최대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 전기적으로 빔을 통제를 하니까 기존 전투 체계 대비 반응 시간을 최대 10분의 1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각종 무장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교전 순위를 자동 설정을 하고 아군과 적군도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뭐 차이가 크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차기 이지스함에 이제 장착될 그런 이제 체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 이지스함과 차기 이지스함 모두 동일한 스파이 1D 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이제 탑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함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과 같은 성능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광개토 3 배치 2급 이 동일한 레이더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선형을 크게 손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이제 광개토 3 배치 2 외형상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마스트 최상부에 그 X밴드의 3000 대공 레이더인 SPS 560K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데, 예. 이 레이더는 이 적 대함 미사일을 가급적 최대한 멀리서 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궁이라고 그 대함 순항 미사일 같은 걸 요격할 수 있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도하는데 이 레이더가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차기 이지스함까지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와 이제 거의 동급의 이지스함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주 흥미로운 비교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그 맞는 부분은 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그때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세 척을 건조하는데 이게 한 척이 1조 원짜리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쵸. 원래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뭐 레이더든 뭐든 하나 이제 경쟁으로 붙여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 일본이 비롯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라인 7.1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세 개를 한꺼번에 주문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세 개를 주문하자. 미국, 일본 할 때. 그래서 단체로 좀 할 때 단체 주문하면 원래 좀 공동구매, 싸잖아요. 공동구매. 예, 예, 공고죠. 예. 이때 이제 그 알레비오코 플라이트 2A 버전 일부하고 일본의 이지스함 중에는 아타거급 이지스함 2척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급 3척 이렇게 이제 같이 주문이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똑같은 그 전투 체계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BMD라고 불리는 발리스틱 미슬 디펜스 네.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거는 차이가 있어요. 미국, 일본은 이 시스템을 완벽히 갖췄는데 우리는 구입하지 않았죠. 비용 문제 이런 거 네. 등등 해서 원쌤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격추시킬 수 있는 펀치는 갖추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미국, 일본 도입할 때 같이 도입하면 우리 그때 이제 한때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체계에 가입하는 게 항상 이슈가 됐고 한동안 그리고 이제 가입 안 한다고 우리 정부가 계속 선회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구입하면 우리 결국 MD 가입하는 거 아니냐,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불거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 또 BMD 그거 약간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BMD가 뭡니까? 난 처음 들어봐서 BMD 그게 네.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발리스틱 미슬 디펜스 탄도미사일 방어 네.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BMD라는 거는 뭐 이지스함 외에도 다른 여러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지스함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레이더 자체는 최대 1,000km 떨어지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탐지가 된 다음에 SM-3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요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 결국은 이지스함을 활용한 해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수단은 SM-3였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보다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뭐 대함 공격을 한다든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SM-6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런 이제 SM 계열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MD 시스템도 이제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개. 네. 그 중에 이제 5.0 이상이 돼야 이런 거를 제대로 이 펀치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제 베이스라인 9.0 이상이 돼야 BMD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도입하게 될 그 광게이터 3 배치 2의 경우는 그야말로 명승상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시스템은 베이스라인 9C2고요. 그다음에 BMD 기준으로는 5.0 기반의 전투 체계를 채택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뭐 우리가 휴대폰을 쓴 게임을 하는 그 신버전, 뉴 패치가 항상 중요한 건데 최신판이 들어온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격 미사일 탑재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이스라인 9C2 버전에는 이제 BMD 시스템이 기본 탑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AMD라고 이거 인터그레이티드 에어 앤 미슬 디펜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인데요. 이제 기존의 이지스 전투 체계는 탄도 미사일을 대응할 때는 다른 대공 탐지 기능이 다 멈추게 돼요. 예, 좀 문제가 있죠. 그러게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멀티하게 소리. 네. 탄도미사일이 이제 저 위로 올라올 때 그걸 확인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내면 고정형 레이더 중에 한 개의 전력과 데이터 연산을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뒤는요?
뒤는 몇 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뭐 전기가 꺼져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지스 함의 적이 뭐 함대함 미사일을 쏜다 이런 거는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말 눈뜬 장님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IAMD 요 능력을 갖춘 신형 이지스 전투 체계는 이제 탄도 미사일 대응하고 방공 스스로 방공 임무를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하는 다른 공중 표적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예. 이름이 이지스 베이스라인 9.C2 버전. 네. 이거 근데 성능 이거 장난 아닌데요? 예, 말씀하신 이제 베이스라인 9C2 덕분에 이 방어는 물론이고 이 공격 능력도 이제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존 이지스함은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로 목표를 탐지 추적한 뒤 이제 표적 조사기, 영어로 이제 일루미네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해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적은 이지스함이 이제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표적은 타격할 수 있는 거는 20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루미네이터 표적 조사기 능력이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신형 베이스라인 9C2 버전은 그 데이터 링크, 이 링크 16이라고 불리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활용을 해서 아군의 다른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항공기라든지 다른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그 해수면 가까이 날아오는 것들은 사실은 잡기가 힘듭니다. 일찌감치 잡기가 힘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아군의 우리가 전에 조기경보기도 다루고 그랬습니다만 예. 그 E2D 신형 조기경보기라든지 이런 데서 탐지한 정보, 평선 너머 수백 킬로 밖에서 날아오는 표적 탐지해서 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이제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러한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지스 정말 신의 방패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거 보면서 우리 전차는, 우리 장갑차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드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모스크바 함인가가 격침되면서 이 비싼 그 이지스함 또 이렇게 함정 만들어 놓고서 무슨 뭐 대한 미사일에 바로 걱정 좀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대응책이 있습니까? 일단 뭐 러시아 모스크바 함은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시에 침몰된 가장 큰 군함으로 기록이 됐고요.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역사를 쓴 셈인데. 대단한 성과긴 하네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사실 근데 넵튠 지대함 미사일에 혼쭐을 당한 것은 이제 모스크바 함만이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러시아 해군 호위함인 어드미럴 SN 예. 그리고 어드미럴 마카로프 이렇게 두 개가 넵튠 지대함 미사일에게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 넵튠이 어떻게 뚫고 거기 간 겁니까? 뭐 소형 함정에까지 옆에서 바로 꽂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녹화 시점까지 세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아주 대비되게 비교가 되죠. 우크라이나의 선전, 예. 반대로 러시아의 고전, 졸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모스크바항 격침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전술을 잘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초기에 이제 그 바이락타르라고 터키제 요즘 한참 날리고 있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떴죠, 완전 떴죠. 정말 진짜 속된 말로 떴죠. 러시아 전차 뭐 공격하고 뭐 이런 말 그대로 떴죠. 근데 위력을 발휘하더니 이번에 모스크바함 격침할 때는 이게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한 겁니다. 미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함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그런 이제 미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함을 잡을 때 그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 방면에서 여러 대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띄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는 이 바이락타르 무인기에 좀 뭐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워낙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로 날라오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탐지하고 막느냐에 온 신경을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든 소위 이제 레이더 탐지 능력을 집중을 시킨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한 미사일을 4발을 쏜 거예요. 그래서 4발을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에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근데 모스크바함이 이제 뒤늦게 탐지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CIWS 근접 방공 시스템이 30mm 기관포가 있어요. 네. AK-630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30mm 기관포가 발칸포처럼 게틀링건처럼 돌아가는 건데 이제 골키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분에 무려 4,00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스크바는 6문이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2발 정도는 이제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발이 명중을 했는데 그게 하필 가장 취약한 탄약고,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죠, 함정에. 탄약고하고 그다음에 탄미사일 발사관에 명중을 시켜서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침몰한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원쌤 말씀하신 다른 이제 피격된 에드미럴 에센하고 에드미럴 마카로프 요 함정들도 비슷하게 피격이 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정확히 공식 확인된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예. 북한도 비슷한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또 희한한 전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함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또 이제 한 펀치 한 번 제대로 뭐가 뜨면 막 요격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펀치 준비돼 있겠죠?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예. 펀치를 뭘 쓸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된. 아 그래요? 훅이냐 스트레이트냐 뭐 아, 엎을 예. 것이냐. 그것도 결정이- 중요하죠. 예, 예. 옵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지금 차기 이지스함은 채택 가능한 무장이 되게 늘어났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뭐 이지스 BMD 전용 요격 미사일로는 이제 SM 미사일 시스템이 활용이 이제 될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SM3하고 SM6가 지금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차기 이지스함인 KDX3 배치 2에는 SM3 블록 1AB 미사일과 신형 SM3 블록 2A 미사일은 물론이고 2023년에 배치되는 신형 SM6 블록 1B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다른 이미지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보통 높아지면은. 있는데, 예, 이거 자동차 이름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예.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는 그 결단이 남은 건데, SM6 도입은 확정적이고요. SM3는 아직 좀 결정이 된 바가 없는. 그렇죠. 예. 예. 비공식적으로 좀 부정적인 뭐 당분간은 그런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3하고 6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게 뭐를 고민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다 그냥 도입해버리지. 네,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M3는 그야말로 고성능 아주 하이스펙, 우리에게는 하이엔드 이제 요격,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SM6는 이제 그보다 급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없는 살림에 이제 찾는 게 보통 다용도 아닙니까? 예산이 제약되면. 올인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용도 기능을 가진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군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건 SM3였죠. 그래서 계속 세종대왕급 도입할 때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SM3도 뭐 아까 원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SM3 블록 1AB, 그다음에 지금 미리 공동 개발한 블록 2A도 있고, 그런데 블록 2A는 정말 넘사벽 엄청난 성능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블록 1B가 현 상황에서 도입한다면 유력한데, 최대 사거리는 900km고 최대 요격 고도는 5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도예요. 500km면 적에도 위성이 날아다니는 그런 고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세종대왕급의 SM3 도입 검토할 때는 그때는 이른바 현존 위협, 현재 위협은 스쿼드 및 노동 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쿼드 노동 미사일은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는 이 탄도미사일이다 보니까 비행 고도가 좀 높았죠. 그래서 뭐 사거리가 500km면 최대 고도가 한 150km까지 올라가고, 뭐 1,300km 날아가면 비행 고도가 한 3,400km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 SM3가 이 효용성이 있었죠. 그 북한 후방에 이제 영조동 기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노동 미사일을 지하 미사일 기지에 넣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을 겨냥할 수도 있지만, 이 북한 워낙 후방 지역이니까 비교적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남한을 겨냥해서 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각 발사를 하면 낙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트리어트나 이런 거를 좀 요격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그래서 SM3만이 요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이제 검토가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북한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들이 고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신형 단거리 미사일인 KN-23 북한판 이스칸달의 경우는 뭐 아주 낮을 때는 35km까지 내려갔고 60km 이상은 안 넘어가요, 보통. 뭐 한 700km를 날아가도 60km밖에 안 올라가니까 고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처음에는 뭐 한 100km 가까이 올라갔다가 요새는 뭐 한 50km, 40km 미만으로 낮게 날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신무기들은 고도가 낮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의 특허드 노동은 이제 점점 퇴역한다는 겁니다. 이건 액체 연료고 신무기들은 고체 연료니까 당연히 고체 연료 신무기들을 쓰죠. 더구나 이 고도가 낮아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SM-3 가장 우리 전장환기에서 한계는 최저 요격 고도가 70에서 9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에서 90km밖에가 아니고 70에서 90km나 돼요.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SM-3와 6 문제 가지고 굉장히 군에서도 고민했고, 실제로 해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SM-3를 도입하자 푸시를 했는데, 결국은 SM-6 쪽으로 이 국방 방위사업 추진을 결정할 때 수용하라는 것은 해군에서도 이런 부분의 인정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격 문제인데, SM-3 블록 1B 같은 가격이 한 발에 250억 원이에요. 한 발에요? 한 발에. 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싸죠. 부담스럽게 하겠는데요? 네. 근데 이거 한 발로 제대로 핵미사일 막을 수 있으면 사야죠. 사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효용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참고로 사드는 한 발에 150억 원이고요. 패트리어트는 신형은 신형은 아주 비싸요. 팩3 MS-형이 한 발 62억 원이고, 그다음에 뭐 CRI 일반형이 이제 48억 원이고, 천궁2 국산 요격 미사일은 이에 비하면 좀 싸죠. 17억 원인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그러면서 더구나 가성비, 논란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성비 효용성에서 지금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SM-6 요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SM-6는 이제 SM-2 블록 4A 함대공 미사일 본체하고, 그다음에 그 에임 120C 암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공대공 미사일 탐색기를 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항공기하고 순항 미사일은 물론이고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자랑을 하는 거고요. 또 함정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 SM-3로 함정을 타격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이건 이제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제 당연히 최대 사격거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많이 떨어집니다. 항공기와 함정 등의 경우에는 최대 37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또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는 35km니까 이제 SM-3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건데, 이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장점화됐죠, 솔직히. 그렇죠. 네. 또 이제 스스로 레이더를 사용해서 목표를 탐지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덕분에 동시 교전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격 속도가 마하 3.5이기 때문에 사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이지스함이 수도권을 노리는 적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이 너무 엄청난 메리트가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요거는 이제 한 발 가격이 50억 정도 되니까 250억 대 50억. 뭐 비싼 것 같지만 SM-3하고 비교하면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효용성과 가성비를 다 따지면 SM-6의 도입이 결정된 것이 맞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앞으로 이제 SM-6 도입은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는 그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2023년부터 2031년까지 7,600억 원의 예산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운영할 해군에 그러면 SM-3냐 6냐 이 해군 쪽의 의견, 뭐 오피셜, 비오피셜 이렇게 좀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군 입장을 좀 더 말씀드리면, 해군은 그래도 이제 SM-3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고각 발사하면 이게 낙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패트리어트나 천궁 가지고 요격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SM-3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드가 지금 후방 쪽에 배치돼 있어서 수도권을 지금 방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드가 지금 원격 발사가 가능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떨어지는
고각발사된 노동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SM-3가 우주 요격 무기로 필요한 효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최대 요격고도 50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적에도 정찰 위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지스함의 대명사이자 미 해군 주력 수상 전투함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요. 이 이름이 어떤 인물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현대 미국 해군의 아버지이자 한국 해군의 은인이기도 한 이 알레이버크 어떤 분일지 본방대에서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리는 이름, 나를 알리는 수단으로 평생 불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일본은 구축함의 용이나 불사조, 학등 신화에 나오는 피조물이나 조류 이름을, 그리스는 프로메테우스, 포세이돈 등 바다와 강의 신의 이름을, 중국은 산둥, 랴오닝처럼 고대 국가나 도시 명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에이버람 링컨, 루스벨트, 니미츠 등 대통령이나 전쟁용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죠. 최초의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많고 많은 전쟁 영웅 중에서도 알레이버크 제독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방 야사에서 확인하시죠. 태평양 전쟁 초기 미 해군은 일본 해군과의 야간 교전이 빈번했는데요. 일본 해군은 강력한 산소 호래를 바탕으로 수레전을 펼치며 미 해군에게 치욕스러운 참패를 안겨줬죠. 계속되는 패전에 미 해군 구축함장과 구축함 전대장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미 해군 구축함들은 순양함 호위에 묶여 적극적으로 작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뢰를 중무장으로 사용하는 구축함들의 작전 능력을 의심하고 있던 미군 수뇌부가 단독 전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943년에 들어서면서 개별 구축함에도 신형 SG 레이더가 장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구축함장들과 구축함 전대장들은 레이더를 활용하면 구축함 전대가 야전에서 일본 함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이러한 움직임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알레이버크 제독이었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 전대장이었던 알레이버크 중령은 수뇌부에 구축함을 이용한 새로운 전술을 제안했는데요. 우세한 전탄 능력을 이용해 적 구축함을 조기에 탐지해 적 구축함대의 정면과 측면에 은밀하게 전개한 뒤 동시에 어뢰를 발사, 어뢰 도달 타이밍에 맞춰 포격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때마침 버크 제독이 고안한 전술을 입증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일본 구축함인 도쿄 특급이 콜롬 방가를 향해 출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던 것. 당장 출동할 경순양함이 없기도 했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부는 결국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임무그룹을 구성해 일본군이 도쿄 특급을 저지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12 구축함 전대와 제15 구축함 전대로 이루어진 제31.2 임무그룹이 북상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벨라만 해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미 해군이 완벽한 압승이었죠. 전투 개시 5분 만에 일본 구축함 4척 중 3척을 격침, 약 1,500여 명의 일본군을 50톤의 보급품과 함께 수장시킵니다. 미 함대의 피해라고는 포탄을 당전하다가 손을 다친 구축함의 수병 1명이 전부였죠. 버크 제독의 활약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세인트 조지고 전투에서 소속함 스펜서가 기관고장으로 30노트가 한계인 상황 속에서도 31노트로 전속 항행, 가까스로 교전에 참가해 구축함대가 맞붙은 전투에서
세척을 침몰시키고 아군 사망자, 부상자 0명이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남겼는데요. 이로 인해 31노트 버크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죠. 버크 제독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건 미 공군과의 마찰에서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 행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군비를 축소하고 정상적인 규모로 되돌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찰나 미 합중국 육군 소속이었던 육군항공대가 1946년 공군으로 독립하면서 그 위상이 높여졌는데요. 폭격기가 있으면 항공모함 따윈 필요 없다. 우리에게 덤빈다면 히로시마꼴로 만들어주면 된다면서 해군 감축을 주장했죠. 대통령과 국회의 지원을 받는 공군에 밀린 해군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에 위기를 느끼게 됐는데요. 항공모함을 예로 들며 해군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군축 시도에 맞선 대규모 항명 사태 등 제독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알레이 버크 제독은 해군의 존립 근거를 정리하고 의회 청문회까지 출석해 공군이 밀던 B-36 폭격기의 취약성을 증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이 항명으로 탄탄한 대로를 걷던 버크 제독은 순식간에 수뇌부에 찍혔고 격오지로 좌천당하다시피 쫓겨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엔 또 다른 기회가 되어 찾아옵니다. 제독들이 반란 사건으로 미국동 해군으로 좌천해 있던 도중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는데요. 버크 제독은 항모 기동 전단을 지휘하며 화력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재임 동안 32척의 함정을 우리나라에 지원했고 6.25 전쟁 중 설립된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 다수의 도서를 기증하는 등 한국 해군의 해양수호 토대 마련과 현대화에 앞장섰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92명의 선임 제독들이 있었음에도 단번에 미 해군 참모총장으로 발탁, 여기에 임기 2년의 해군 참모총장을 3번이나 연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미 해군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죠. 미국 정부는 현역 시절 그의 공을 기려 1977년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훈장을 수여했고 1991년에는 세계 최강의 구축함인 이지스 구축함 1번함 DDG-51의 함명을 알레이 버크 함으로 명명하며 생전 자기 이름이 함명으로 명명된 최초의 장교라는 명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미 해군의 전설이 된 알레이 버크 제독은 이지스함 취역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배는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군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탁월한 전문 지식과 리더십, 소신으로 미 해군을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키운 알레이 버크 제독. 한평생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 그의 배심이 무척이나 인상 깊습니다. 생전에 자기 이름이 함명으로 명명된 이제 최초의 장교. 참 굉장한 명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참여도 가능하셨겠네요. 그건 진짜 그렇죠. 대단한 맞습니다. 영광인데요. 예. 우리 뭐 해군의 아까도 말씀 운인이기도 하고. 뭐 예. 책도 많이 기증해 주셨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 뭐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상징적인 이 알레이 버크 함과 우리 이지스함이 동급이라고 하니까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이게 바다를 넘어 나라를 지켜줄 이제 든든한 신의 방패 이지스함. 근데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또 이쯤 되면 일본 얘기, 뭐 중국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한중일의 이지스함 개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된 상태고요. 예. 근데 일본은 이미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탄도미사일 유군을 갖추고 있고요. 또 척당 8발의 SM-3 블록 1A나 SM-3 블록 2A를 탑재한 상황이라 돈이 엄청나게 쓰였다는 걸 또 얼핏 봐도 투자를 많이 하긴 했군요. 네네. 특히 이제 작년 3월에 취역한 이지스 구축함인 그 하구로함은 기준 배수량이 8,200톤이고 전장 170m, 전폭이 21m. 요 건조비가 이제 1,700억엔, 요거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아주 비싼 함입니다. 아, 이거 엔화가 떨어져서 이렇지 이거. 예, 이거 장난 아니었겠는데 비쌀 때로 치면 2조 넘어갔겠는데요. 한때로 뭐 특정 시점으로 보면. 네. 예. 그럼 미국이 이제 일본과 공동 개발했던 그 아까 말씀하신 가장 최신형 SM-3 블록 2A를 운용을
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ICBM 공격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저공해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는 SM-6도 당연히 함께 탑재가 돼 있고요. 한참 얘기했던. 예. 그리고 돈 많이 들어서 혹시 무슨 일 발생되면 그 일본이 그냥 알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뭐 그쪽 사정이고 그런데 와 3도 넣고 6도 넣고 SM 기준 와 대단합니다. 그럼 또 중국도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제 중국 신형 구축함 세척기 훈련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중 한쪽이 이제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 샤오싱함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중국군 훈련이나 홍보 영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배인데 선박번호 134를 달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게 만주 배수량이 이제 7,300톤급이고 중국의 첫 이지스함이 이제 052C형이 첫 중국판 이지스함을 불렸는데 요걸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052D형입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 무기 체계를 이제 개량한 이제 그런 이제 버전이고요. 이게 이제 수직 발사기 VLS가 64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다양한 함대공, 함대지, 그다음에 순항, 뭐 대잠수함 미사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숫자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데요? 네,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척에 달한다고 그러고요. 3, 4년 뒤에는 40척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지스함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한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 052 D급만 해도 그러니까 한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정부가의 모든 이지스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제 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늘의 주제인 그 차기 이지스함 이야기. 전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중국이 뭐 원체 어마어마하긴 한데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우리는 이제 차기 이지스함 그 KDX-3 배치 2 세척에 이어서 KDDX KDDX가 있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하 배수량 6,000톤급, 만재 배수량 8,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을 이제 추가 전력화하기로 하는 거고요. 2030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인 이 KDDX 사업은 이제 개발비 포함해서 7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계획대로 되면은 2030년대까지는 모두 12척의 이지스함을 우리도 갖게 되죠. 예. 미니 이지스함. 그 약간 뭐 사이즈만 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그런 겁니까? 뭔 차이예요? 기존 이지스함과 미니 이지스함.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이 미니 이지스함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예. 뭐 5,000톤급은 되니까요. 예.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레이더는 물론이고 전투 체계 뭐 이런 미사일들이 다 국산이다. 거의 다 국산이다. 이게 이제 큰 가장 차이인데요? 큰 차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장점인 건데 이 더구나 특히 세종대왕급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진보된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런 국산 무기 장비들을 장착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격 미사일, 국산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이 뭐 항공기 순항 미사일 외에 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어렵지만 아마 XM6급에 버금가는 이러한 요격 미사일 함대공 요격 미사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원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KDDX에는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온 축적해온 선박 건조 기술, 무기 개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종합 예술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이게 이제 23년 후반기, 내년 후반기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고 24년부터는 이제 상세 설계 및 선도항 건조가 이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적인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아마 KDDX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 일반형 이지스함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미니는 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딱 좀 맞아 떨어져서 우리 또 K 방산에도 또 수출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날 차기 이지스함과 더불어 탄도탄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에 대한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렇게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데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우방국들을 향해 날아가는 ICBM들이 머리 위를 지나갈 가능성도 꽤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간 부족했던 해상에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부분에서 좀 어차피 이렇게 기회들이 주어졌으니까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군사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스스로의 방어는 물론이고 그런 입장으로 잘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 관계토 오늘 주제인 관계토 3 배치 2 이지스함이 상당히 그 이례적인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무기 도입할 때는 군에서 먼저 소유를 제기해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공고도 내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물론 해군에서 원했지만 오히려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세척도 건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시동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레이더가 이제 세종대왕급 같은 스파이 1D V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뭐 시점상 결정 시점상 뭐 최신형 뭐 스파이 6니 7이 뭐 나오고 그러지만 그거를 장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나오는 시점 감안하면 좀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레이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좀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지스함의 하나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먼저 그게 또 시작이 된 거군요. 보통 거꾸로잖아요. 네. 군에서 뭐 필요하면 국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도 뭐 예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건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도 시작이 됐어요. 그냥 국회에서도.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해군 팬들이 많아요. 팬. 해군 국회에서 해군이 이제 육군에 비해 소군이어서 좀 예산이 밀린다. 뭐 그런 인식을 갖고 하여튼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 적극적으로